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나 올랐습니다. 경북만 보면 더 올랐는데요. 무려 7.2%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연료비 증가가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수입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다음 달은 또 얼마나 오르게 될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물가 충격을 언급하면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생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전을 즐기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정통 SUV 토레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해 경상북도가 귀농귀촌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의 정기수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도 높은 폭염 경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변호사님도 요즘 일하기 힘드시죠? 날씨가 워낙 더워서. 사실 저희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다음 재판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은 잘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분들, 그나마 좀 다행인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실내에서 일하지만 에어컨 없이 일하시는 분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 우리 농민분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자,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이런 날씨,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름철에는 모든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약주도 많이 하시고, 더워서 짜증도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폭행, 상해, 욕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예.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폭행, 상해, 욕설, 시간 되는 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다. 폭행이 뭔지, 상해가 뭔지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좀 의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폭행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네. 재판을 하다 보면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난 그 사람을 잡았을 뿐이다, 또는 밀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폭행은 안 했다라고 억울해하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폭행의 의미를 일상적인 의미에 때렸다 내지 쳤다라고 오해해서 그런데요.
형법상 폭행은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유형력? 그렇습니다. 유형력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그 사람을 폭행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 형법 교과서에서는 그 해석으로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 예. 이게 폭행의 의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뭐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거나 당기거나 잡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것은 분명해서 즉 힘을 쓰는 행동인 거죠. 유형력. 그거 분명하면 이제 법적인 의미의 폭행이 되는 겁니다. 아, 법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폭행하면 뭐 때리거나 뭐 주먹질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 이건 뭐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 이것 말고 예. 살짝 밀치거나 뭐 당기거나 잡거나 이런 그렇죠. 게 다 사람이 폭행이군요. 일어서려는데 예. 못 일어서 이렇게 잡거나 이래도 이런 것도 다 뭐 폭행. 때리거나 뭐 이런 건 후려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법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이 힘을 사용해서 행사했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혹시요. 예. 예. 혹시 형법상 예. 때리려는 신용하는 것까지 이것도 혹시 폭행입니까? 물건을 던지진 않았지만 던지려고 위협을 가하거나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거나. 예, 그거는 이제 폭행의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폭행죄는 아닌 거죠. 여기 폭행죄까지는 아니고 예. 예, 미수가 될 여지는 있죠. 미수 여지는 있다. 예. 예.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이미 던졌으면 맞거나 안 맞거나 그건 폭행죄도 해당합니다. 아, 맞지 않아도요? 물건을 던졌을 반드시 때 맞지 맞아야 되는 않아도?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던졌으면은 예. 폭행죄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계속 이제 해주시죠. 하급식 판결 중에 좀 흥미로운 사안이 있었는데요. 예. 그 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뭐 대화 중에 성질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 콱 부어버린 거 많이 보셨죠? 커피숍에서 예, 커피숍에서 뭐 예. 만약 뜨거운 커피 보면 다치니까 당연히 뭐 상해죄가 될 텐데 안 되죠. 예. 뭐 냉수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예. 이제 얼굴에 던져버린 사안이죠. 이 사안도 물을 이제 부어버린 사안인데요. 이럴 때 뭐 세탁비 정도 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민사적인 문제고 이게 과연 예. 형사상 폭행이냐 예. 이거에서 이제 좀 다퉈진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도 전혀 없었는 거죠. 그렇죠. 이거 폭행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내가 밀거나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물만 부은 건데 어떻게 폭행이냐 이렇게 억울함 호소했는데 예. 법원은 이것 또한 이제 유형력의 행사라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봐서 예. 이제 벌금 폭행으로 인정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의 몸에 대해서 힘을 쓰는 형태, 즉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몸에 힘을 쓰는 그 행위 자체, 이 유형력, 예. 이걸 행사하면 그렇습니다. 폭행죄가 된다. 물을 뿌렸을 때, 뭐 시원한 물, 뜨거운 물이 아닌 시원한 물 뿌려도 이것도 예, 폭행죄에 폭행죄가. 해당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폭행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갔고요. 예. 상해는 이거 뭐 다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예, 몸에 상처가 나면은 성립한 범죄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를 이제 실무상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은 그 상처 부위 사진을 세밀히 찍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면 하니까 예. 이제 상해죄로 내 저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 이러면은 진단서를 끊거나 상처 부위 사진을 칼라로 많이 찍어서 이제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폭행죄하고 상해죄의 차이가 뭐냐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아무리 중대한 폭행죄라도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수사기관에 말해주면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상해죄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조금 경미한 상해만 있어도 그 뒤에 피해자가 내가 이 사람 처벌 원치 않는다 합의했다라는 걸 제출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군요. 예, 그래서 상해와 폭행은 예.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점을 또 가르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둘 친구가 술을 먹다가 멱살잡이를 해서 경찰에 입건이 되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시간 지나면 술객왕 둘이 또 하야하고 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우리 서로 됐습니다. 이렇게 진술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폭행죄로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뭐 설사 많이 좀 다쳤더라도 그냥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무마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맞은 사람이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만 하면 아무리 심하게 폭행을 당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폭행죄는. 상해죄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너무 많이 때리면 여기 멍들고 하면 보통 상해로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예. 폭행은 심해도 예. 이제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이건 폭행죄이기 때문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감정이 안 좋아서 상해 진단서까지 발급해서 제출하고는 예. 그 뒤에 이제 하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예, 2주 많겠죠. 이 정도 제출하는데요. 예. 이때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상해로 처리가 돼버려서요.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서도 이제 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합의를 예. 해도 이 사람 처벌하지 그렇습니다. 말아주세요 해도 이미 그렇습니다. 상해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해죄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끼리 싸운 후에는 예. 싸움 후에더라도 진단서 제출하는 거는 조금 발급은 받으시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 마음 풀리고 이거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기 전에 빨리 이제 문제를 합의해서 상해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건을 초반에 신속히 정량이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도 초반에 끄는 게 중요하듯이 빨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군요. 예. 상해 폭행은 그만큼 다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예. 서로 이제 폭행 사건이 있을 때 분명히 누군가 이제 다치게 되겠죠. 뭐 멍들고 어디 부러지고 다치게 됐을 때 일단은 진단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처벌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군요. 거기서 나중에. 많이 갈립니다. 예. 이거 사실 중요하군요. 2주 진단서란 게 나 예. 여기 좀 멍들어서 아파요. 그러면 찍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폭행 받으면 다 아픕니다. 몸이.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제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해나 폭행 갈리고 이제 절차도 달라져서 요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많이 싸우게 되니까 술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얘가 나 여기 쳐서 나 멍들었어.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잘 아는 친구니까 그렇다면 미리 진단서를 내면 안 되겠군요. 경찰서에. 네, 발급은 미리 받아놓더라도 내는 건 받아놔도. 조금 있다 내도 안 되니까 이미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상해죄로 넘어가게 되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폭행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 확실히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자 그런데요 보통 이제 폭행 사건 보면은 한 사람이 뭐 일방으로 맞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서로 상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명 쌍방 폭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먼저 쌍욕하면서 때렸어. 그럼 당연히 화가 나니까 얼굴이나 몸을 좀 밀는 이런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밀거나 얼굴 이렇게 한 사람도 똑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서 물론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무죄입니다. 상대방이 때릴 때 그걸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폭행을 하더라도 정당방위에서 무죄인데 다만 이제 이 정당방위라는 게 실무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인정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둘이 엉켜서 싸웠는데 뭐가 폭행행위고 뭐가 방해행위인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뭐 상대방이 폭행을 한 다음에 왜 그래 이러면서 밀거나 또 옆에서 왜 그래 이러고 좀 뭐 잡았거나 이랬을 때에 이것도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게 실무상으로는 다 이해는 갑니다만 거의 이렇게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왜 흔히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먼저 쳐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고 나서 치면은 이거 뭐 정당방위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그 때리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데 말씀 주신 거는 이미 맞고 나서 다시 한번 반격을 가한 행위죠. 그렇죠. 먼저 저쪽이 먼저 때렸으니까 난 때렸다라고 법정에 아무리 변론해도 그거는 쌍방 폭행이지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그렇고 이것도 오늘 또 새롭게 알았네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욕설 같은 경우도 우리 흔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술에 취한 상대방이 나나 내 일행에게 대해 험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욱하는 심정에 또는 옆에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부인이 있거나 하면 뭐 남자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막 욕설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면은 물론 처음에 이제 한 사람은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그에 대응해서 한 사람도 또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욕을 듣고 거기에 대응해서 욕해도 똑같이 모욕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건 마찬가지 원리죠.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했다 또는 먼저 막 상욕을 해서 나도 상욕을 했다라고 해도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거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모욕죄라는 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면 성립하는데요. 예. 이게 주변에 식당 같은 보통 3-4명은 있고 다 들립니다. 예. 그래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고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비 막 걸어와서 오히려 저쪽이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욕설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욕설을 했다면 나만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욕설도 이거 중요한 거군요. 예, 욕설 모욕죄. 사람들은 보통 명예훼손죄만 처벌받는다 생각하는데 예.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 뭐 그런 욕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했을 때는 모욕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 걸면 걸립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행락절 피서지나 또 요즘 코로나 좀 덜해지니까 많이 술도 자시고 하는데 상대방이 밀고 폭행할 때 같이 힘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버리는 게 제일 낫고 빨리 신고를 해서 하는 게 안전하고 그게 안전하다는 거고 기분 나빠서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같이 욕설을 하거나 하면은 또 이게 걸리니까 그 점을 좀 말씀드리시고 울컥하면은 당시에 뭐 그대로 행동하면 그때는 좀 시원해도 여행도 망치고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을 텐데. 네네. 자, 그나저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어제 또 아주 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한 건이 있었고 오늘 또 아침에 안동에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서 지금 시민들 마음이 아주 좀 흉흉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시민들이. 근데 그 어제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안동시 옥동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변호사님도 이 사건 좀 들여다 보셨죠? 예, 요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한 정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니까 저도 뭐 뉴스를 했습니다만 술자리에서 오늘 그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술자리에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결국에 이제 폭행 주고받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피하는 게 상책인데 이게 항상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 다 이제 만취 상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심각한 결과가 아니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보면서 나이들도 어려가지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래서 네,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에게도 참 그렇고. 그럼요, 당연하죠. 가해자도 젊은 나이에 날별하게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제 이 뉴스 조회수 상당히 많이 나왔던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뭐 댓글에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우리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일 때 이 가해자 처벌 이거 어느 정도 내려질 것이냐? 이건 뭐 재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량이 있나요? 일단 형량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양형 기준이 법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가 뭐였느냐, 보복 동기였느냐, 아니면 뭐 평생을 맞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떤 범행을 했느냐, 이런 목적적인 분이 있고 또 반성을 하는지, 또 뭐 이 고의가 확정적인지 살인 미필적인지 그리고 계획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이런 점을 다 세밀히 이제 양형 기준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살인죄라고 해서 뭐 지금 단언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리고 뭐 아시듯이 뭐 사례마다 사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기본이고 보통 동기의 살인이면 10년에서 16년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반성을 하거나 뭐 합의를 보거나 또는 뭐 아까 말씀 그런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인재가 있을 때는 조금씩 감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기록도 보지 못했고 한 상황이라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요즘 법관의 어떤 양형이란 게 자의적이라기보다는 그 세밀한 기준에 따라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기본형이고 보통 동기 살인은 10에서 16년이라고 명시가 되고 있고 감형도는 가중이 가능하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범일 경우겠죠? 당연히 초범일 경우에 초범일 경우에 보통 이제 10년에서 16년형인데 여러 가지 뭐 그 조건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성하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은 또 조금은 이제 받아들일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CCTV를 다 봤거든요. 거기서 있었던 쭉 봤는데 일단 양쪽이 다 이렇게 폭행 중에 이렇게 돼서 일단은 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또 민감한 상황이라서 네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또 오늘 아침에 또 그렇습니다. 이상한 또 사건이 또 일어나서 참 그렇습니다만. 네. 자, 우리 안영진 변호사님, 우리 또 뒤에도 지금 보니까 뭐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예, 뭐 특수폭행 이것도 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재밌게 알기 쉽게 좀 바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흔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제 다뤄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쭉 앞으로 오늘 내용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 오늘도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상북도가 귀농귀촌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우리 지역 의성군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의 정기수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아주 기분 좋은데 경상북도가 귀농귀촌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 우선 현황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지난주 발표된 2021년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가 지난해 2,710가구 3,654명이 귀농하여 통계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한과 동시에 전국 귀농의 18.9%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성군이 227가구로 전국 1위, 상주시가 211가구 전국 3위, 영천시가 4위, 김천시가 5위를 차지하였으며 귀촌 가구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42,778가구가 귀촌하여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함으로써 경상북도가 명실상부
귀농귀촌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농만 보자면 전국 1위 경상북도가, 귀촌만 보자면 전국 2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 귀농귀촌 전국 1위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가. 예. 아, 여기 보니까 시군별로 봐도 의성이 1등, 상주가 3등, 영천 4등, 김천 5등. 그러니까 경북의 5곳 중에 4곳이 차지했네요. 1등부터 5등까지. 대단한데요. 예. 자, 그런데 이건 뭐 통계 조사 이래 전체 귀농 인구가 이제 최고를 기록했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귀농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예, 전국적으로 21년도에 37만 7천여 가구 51만 5천 명이 귀농하여,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5.6%가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치는 통계조사 이래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귀농귀촌이 많아진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또 도시 주택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60대 귀농 증가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촌에 대한 관심, 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도시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60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 왜 30대 이하 청년 귀농도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번 통계조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귀농 가구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청년 귀농도 전년에 비해 44.1% 증가해 통계조사 이래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청년농 증가는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또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의 성과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청년 귀농 인구 증가 소식인데, 그래서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침체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청년 농부 월급제,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 소프트웨어 부분과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드웨어 부분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던 청년 농가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청년 후계농 전국 최다 선정, 또 청년 귀농 역대 최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도 청년농 진입 창구 확대, 초기 단계 안정정착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농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농식품 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북이 귀농 귀촌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귀농인들이 경북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우리 도가 귀농 1번지가 된 가장 큰 비결은 무엇보다도 과수와 채소,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권의 사과, 자두, 복숭아, 한우, 또 남부권의 참외, 포도, 딸기 등이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민상한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농업 교육도 귀농 귀촌에 한몫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 귀농인이 시군별로 고루 분포하면서 도움받을 멘토와 선도 농가가 많아 도시민에게 인기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민들이 경북을 찾나 했더니, 우리 저기 이제 고소득 작물이 많이 있고 체계적인 농업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자, 그나저나 우리 정기수 팀장이 음성이 하도 좋으셔서 혹시 이거 농업 교육도 담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농업 교육도 귀농 귀촌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세요, 교육도 하시면서?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 도에서는 그 조기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씨앗 자금 성격의 정착금을 농가당 500만 원, 100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예.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거주와 현장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영주, 영천시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귀농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경북 농민사관학교에서 귀농 기초 과정부터 농업 최고 경영적 과정까지 빈틈없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귀농인 유치 수에 치중하는 양적 성장을 위한 정책보다 귀농 실패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같은 체험 등 질적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내실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내려왔다 또 이 농촌을 떠나는 그런 게 제일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오면 계속해서 쭉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네. 정착금을 그러니까 농가당 500만 원씩.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죠, 이런 분들께.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네. 드리고 또 5천만 원까지는 연 1%로 융자 지원도 하고 있고 예.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쓰고 계시는군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에 계획 중인 또 다른 귀농 정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앞으로는 체계적인 귀농 귀촌 준비와 청년 귀농인 지원 정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귀농 귀촌 준비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18개 시군 20개소에서 진행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20개 시군 2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시민에게 영농 교육과 함께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청년 귀농인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농의 준비, 창업,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좀 다뤄봤네요. 예, 귀농귀촌 인구가 사실 우리 지역 소멸 문제 이걸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이. 예. 자, 귀농귀촌 1위 경상북도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의 정기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미국에서 임신 중단을 선택할 권리 공방이 거센 상황입니다. 자, 미국발 낙태 논쟁.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면서 이 낙태권, 즉 임신 중단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미국 대법원 1973년도에 7대2로 임신 중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가명인 로라는 여성과 당시 댈러스 카운티 검사장인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그거군요. 로 대 웨이드. 로와 웨이드의 대결, 그 판결. 이 로라는 여성이 성폭행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단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텍사스는 불법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 중단권을
보장하라. 그래서 헌재 소송, 그러니까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낙태라는 말은 사실 좋지 않아요. 이게 임신중단이 더 정확한데 임신중단 금지법 위원회로 판결된 겁니다. 근데 이게 49년 만에 판결이 뒤집혀졌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언제예요? 판결 뒤집혀진 게?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2018년도에 미시시피주가 낙태 중단을 금지했는데 한 여성 건강기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미시시피주가 연방대법원에 이 로데 웨이드 소송 재검토해달라고 한 것이고 지난 6월 24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 색채가 강화되면서 낙태, 임신중단 불법화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아, 그래요? 홀라당 뒤집어진 거죠. 바로 지난주군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네요. 예, 6월 그래요. 24일에. 그래서 49년 전처럼 미국에서 이제 임신중단은 각 주에서 각각 우리 주는 불법이야, 우리 주는 합법이야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주마다 또 법이 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임신 중단이 합헌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6월 24일에 이거 낙태하는 거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연방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연방은 했고요. 그렇게 했고 각 주에서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이제 합법으로 봐야 돼. 아니야, 우리는 뭐 연방대법원 말 들을 거야. 불법이야.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0개 주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는 이거 위법이다. 우리는 불법이다. 이건 합법이다. 이렇게 나뉘일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나뉘어 있나요? 지금 두 쪽으로 쫙 갈라졌거든요. 두 쪽으로? 미국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요? 50개 주 중에 그러니까 예상되는 지역이 그러니까 낙태 임신 중단이 불법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 26개 주입니다. 아, 예. 예, 거의 반이죠. 이 중에서 13개 주는 판결과 동시에 이미 임신 중단을 규제했어요. 아, 13개 주에서는 이미 벌써 이제 낙태는 불법이야 이렇게 규제를 했다. 그리고 대법관의 의견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에는 임신 중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상식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여성의 결정권인데 이걸 왜 나라에서 개입해? 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55% 미국인들이 임신 중단을 지지한다라고 하고요. 수백만의 미국 여성이 자율권을 빼앗긴 것이다. 자기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기본 권리가 사라졌다. 이 55%가 보고 있고 나머지 또 45%는 아니야 환영해. 라고 해서 미국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임신 중단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인권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거 낙태는 합법적이다. 공화당에서는 낙태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이 임신 중단, 낙태라는 부분은 공화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에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보수의 진보의 이견이 있는 아젠다였어요. 주제였는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는 바람에 26개 주라고 예상되는 대부분 임신 중단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그쪽에서는 이제 불법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아니다. 우리 주는 합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제 앞으로 불법 낙태 시술이나 임신 중절이 가능한 알약 밀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알약 하나를 먹으면 이게 임신 중단이 생긴 거죠. 일부 병원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다른 주에 병원 목록을 배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주 가서 하라고 임신 중절 수술을 중단 수술. 그렇게 되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애플이나 아마존, 스타벅스 같은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임신 중단 우리 직원들이 임신 중단을 하게 되면은 지원하겠다고 원정 시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정부는
아니다. 이 낙태 임신 중단 시술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보호 계획도 발표했고요. 그게 뭐 미네소타 주지사라든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지 굉장히 법률까지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예. 공화당에 맞서 민주당이 칼을 빼는 형국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예. 상당히 팽팽히 맞서고 있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습니다. 지금. 예. 자, 미국 내는 그렇고 혹시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판결이 보수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인권의 후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트루도 캐나다 총리 미국과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도 보수 쪽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젠다마다 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반면 교황청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라면서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국제사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1월인가요? 그 뭐 중간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도 뭐 발표가 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다 뭐 이런 소식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에 이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어쩌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연방 차원에서 민주당은 낙태 임신 중단권을 옹호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공화당은 대법원은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주요 쟁점으로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이번 판결이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단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는 소식인데 뭐 어디에 또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미국의 그 모든 재판들은요. 이 전에 있는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 로데 웨이드 판례에 따라서 이것이 뒤집어졌는데 그것을 뒤집었는데 지금 앞으로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이 상황에서 동성혼, 피임, 동성 결혼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현재는 이걸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피임과 동성 성관계, 동성혼까지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다 뒤집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 연방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이에요? 맞습니다. 3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보수적인 대법관을 안 치고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뭐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 이게 다 이제 합법적인 건데 이걸 다 이제 피임도 금지하겠다. 동성 성관계도 금지하겠다. 동성혼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현재 세계 보건기구죠. WHO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낙태, 임신 중단을 제한하면은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한 낙태, 그러니까 이제 불법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여러 합병증이나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과학적 데이터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WHO 사무총장은 신랄하게 비판했죠. 아, 그 뭐 이름 어려운 분 거브레수스인가요? 이분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불법으로 해버리면 왜 지하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낙태 수술이 성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임신 중단을 이걸 불법화하게 되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렇고 미국은 상황 이런 거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낙태 수술이 예전에는 금지돼 있었는데 지금은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낙태죄라는 건 1953년도에 생겼다가
53년도에 생겼었어요. 상당히 그러다가 오래됐군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66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낙태죄가 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판단했죠. 이게 3년밖에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좀 오래된 줄 알았더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때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이 법을 고쳐라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개정안을 계속 올렸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서로 간에 이 법안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아직 그러니까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을 복잡하게 얽힌 주장들이 치여서 국회의 대체 입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지난 2019년 3년 전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 불합치다. 이거 낙태죄 안 된다. 낙태죄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완 법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개정안이라고 해야 되나? 대체입법이죠. 대체입법. 예, 대체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뭐 2년 가까이 개정안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정부 안도 있다면서요. 정부에서는 뭐 14주까지를 기한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요. 그 14주라는 게 중요한 게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생존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임신 초기와 중기를 가르는 시점이 14주라고 해요. 이 14주를 중심으로 그 전에는 합법이고 그 이후에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원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했지만 당내 반대에 부딪혀서 주수 제한을 없애는 안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주수 제한까지도 없애자. 그러니까 정부안이 그러니까 14주까지 기한으로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14주면 뭐 3개월, 4개월 그쯤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낙태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부안은. 근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3개월, 4개월 차 돼도 내가 임신인 줄 모르는 여성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정부안은 14주. 민주당의 이제 박주민 의원은 24주까지 이렇게 안은 내놨지만 당내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정부가 뭐 보완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특정 조건에 처한 여성에 한해서 24주까지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 특정 요건에 태아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근친상간 또는 간간에 의한 임신 등이 제기되는데 특이할 점이 여기 사회경제적 이유가 포함됐다는 거죠. 사회경제적 이유.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더라도 키울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숙려기간 등을 거쳐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된 만큼 결정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회경제적 이유를 넣은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가난해서 키울 능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키울 능력이 안 되는 등등의. 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좀 한 30초 정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오늘 내용? 사실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 출산과 관련된 입양과 관련된 우리 이제 저출산 시대에 인프라 정비를 위한 법안이에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산모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까지 보호와 경제적인 지원, 입양까지 제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단순히 낙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